지친 하루의 끝, 당신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입니다. 12월 그리고 2018년의 마지막 금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아이 플렉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전영애 작가님의 인생을 배우다 라는 책을 연말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마음 따뜻해지는 밀크티 같은 책이죠. 어린 양 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이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날씨가 추워질 때, 마음도 추워질 때, 그럴 때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아, 네, 플렉스님. 정말 힐링에 좋은 목소리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편하게 들으시다가 주무셔도 좋고요. 들으시다가 좋으면 좋아요 하트랑 그리고 팬 버튼 눌러서 자주 와주세요.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은 소소한 일상에서 그리고 사람의 온기에서 그리고 시인의 농담에서 배운 인생의 따뜻한 순간들, 인생을 풍요롭게 했던 순간들을 이 작가님이 에세이집으로 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나도 같이 그 인생을 경험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플렉스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위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그리고 마음도 약간 겨울 같을 때 찾아서 읽으면 되게 많이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어제 방송 때 2019년 트렌드에 관한 책 2가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반대되는 마음 따뜻해지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제는 좀 신랄하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네,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서 푹 쉬시면서 주말을 맞이하시라고 따뜻한 책을 가지고 왔으니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읽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146페이지에 있는 삶이란 나만의 자서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나만의 자서전을 만드는 일. 수업 하나를 물경 20년을 바라보도록 해오고 있다. 연구 학기나 학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였다. 독일 명작의 이해가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즐거운 책 읽기라는 강의의 목표가 선명하고 단순해서 강의 제목처럼 되어버린 수업이다. 말이 즐거운 책 읽기이지 방대한 파우스트까지 포함된 이 책 저 책을 다 읽자면 학생들은 많이 고달프기도 할 것이다. 나 또한 학생들이 쓴 글을 거의 매주 읽고 일일이 코멘트를 하자면 고달픈데
그래도 너무 재밌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글을 함께 읽다 보니 자기들끼리 우선 가까워지고 그들이 쓴 글을 내가 또 함께 읽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학생이란 사람들이 학기 말쯤이면 한 명 한 명 조각상처럼 선명해져서 내게 다가온다. 불과 한 학기 교양 수업을 함께 들었을 뿐인 이 사람들이 서로를 오래 두고 친한 것 같고 내게는 한 명 한 명이 다 보석 같다.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얼마나 내 재산이 느는지. 학생들은 파우스트같이 큰 책이나 희곡 작품은 함께 낭독을 하고 다른 주요 작가의 책은 각자 읽고 싶은 작품을 읽어 같은 작품을 읽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 토론하고 각자 글을 써보고 쓴 글을 또 함께 본다. 작품 속으로 읽은 사람들 속으로 다가간다. 교재는 따로 없고 학기 말에 각자 쓴 글이며 친구들이 쓴 글, 수업 자료들을 모아 나의 책 한 권을 묶는다.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책 소개를 하고 친구들의 책을 다 돌려본다. 다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 한 권 한 권의 제본서에는 한 학기 동안 읽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담긴다. 재치가, 빛나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구성과 장정에 감싸인 그 책들은 한 권 한 권이 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진품이다. 그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나는 특별한 교재를 쓰지 않는다. 교재 대신 학생들이 학기 말에 나의 책을 만들어낸다. 그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들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때문이기도 하다. 한 명 한 명이 만든 그 아름다운 책들로 내 연구실 한 구석이 가득히 넘치고 있다. 그 책들을 볼 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겹쳐져 온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들이 젊은 날 쓴 빛나는 글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책이 겹쳐진다. 그들은 제각기 사회 속에서 제 자리들을 만들고 있다. 친구들의 글로 두꺼운 책 한 권을, 또 자신의 글로 책 한 권을 지극정성으로 만들었던 장수는 세상이 그를 그대로 가만두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정말이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다. 온갖 공부를 다 하면서도 탈북자를 돌보고 독거노인은 돌보고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로 폭리를 취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을 조용히 날카롭게 성토하던 의학도 영수는 언젠가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토마스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 아무리 멋진 말에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일 뿐이라는 구절을 그토록 눈여겨 읽었던 감석이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있다. 세상에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생각만으로 즐거워진다.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는 제 본서인 나의 책이 아니라 정말로 출간이 된 귀한 저서들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책을 들고 나를 찾아오는 건 옛 나의 책 생각이 절로 나서일 것이다. 어찌 꼽고 헤아리겠는가. 나의 자랑이고 기쁨인 사람들을. 어찌하면 그 귀하고 빛나는 이들이 세상에 마모되지 않게 할까. 그것만이 나의 물음이다. 그런데 그 귀하고 빛나는 이들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빛난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귀하고 빛날 것이다. 젊은이들은 더더욱. 네, 여기까지예요. 삶이란 나만의 자서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글을 읽어드렸어요. 이 전영애 작가님은 독일 문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번역을 하시는 그런 독일 문학의 전문가이자 교수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끊임없이 책을 번역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는 대학교 교양 수업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귀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수업을 어떻게 꾸려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한 이야기였습니다. 참 이렇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줄 알고 그 사람의 값어치를 귀한 보석으로 여겨줄 수 있는 교수,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그 학생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이 글에 써 있는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만의 삶이 있고 그 사람마다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만의 반짝이는 구석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찬찬히 귀 기울여 들어보거나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삶이라는 게 나만의 자서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요. 누구든 저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반짝이는 알맹이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삶이 조금은 특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가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책을 리뷰하는 겸 또 책을 또 읽어드리기도 해요. 네, 간단하게 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좋은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찝어서 같이 읽어드린답니다. (210페이지에) 있는 꼿꼿하신 내 시의 선생님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지난 겨울 독일 바이마르에 있었는데 잠깐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여준의 작은 마을에 있는 물고기 잘 만드는 도예가가 물고기 한 마리를 독일 파사우로 전하고 싶어 했다. 마침 서울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있길래 수송을 부탁했다. 우편으로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도자기 물고기를 받아든 나도 일정이 복잡해서 나중에 꼽아보니 그 물고기는 버스며 기차며 승용차 같은 것은 다 빼고 비행기 게이트만 8개를 통과하여 독일 동남쪽 끝 파사우에 닿았다. 그렇게 9만 리를 떠돈 물고기를 안고 지치고 지친 내가 심야 기차를 타고 그걸 갖다 드린 분은 세상에서 만난 가장 꼿꼿하신 분이다. 그저 꼿꼿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섬세하고 따뜻하고 가장 유머러스한 분이기도 하다. 내 시의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먼 길 온 물고기를 안고 참 기뻐하셨다. 그걸 가지고 온 나에게도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셔서 온 하루를 다 내셨다. 정갈한 점심을 차려주시고 앞으로 물고기가 있을 내가 그곳에 지은 시정을 도나우강 맞은편 언덕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오스트리아로 건너가서 비탈길에 차를 세우셨다. 차에서 내려 조금 가파른 숲길을 걸어 올랐다. 그런데 농담을 하시며 그때까지 앞장을 서시던 선생님은 100m 정도밖에 못 걷고 차로 돌아가시곤 사모님이 안내를 해주셨다. 당신은 못 가실 길을 나서며 쌍안경까지 준비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는 쌍안경을 목에 건 선생님께 철없이 아프리카 사파리 가시느냐고 놀렸다. 많이 쇠약해지셨구나 하고 느끼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거동이 부자연스러우시리라고는 짐작 못했었다. 워낙 유머가 있으시고 꼿꼿하시기 때문이다. 워낙 그러시니까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으신 걸 잊게 된다. 눈가에 붙이신 피부암 관련 반창고도 자꾸 잊게 된다. 그 꼿꼿함과 더 늘어난 유머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체력에 대한 당신만의 대응인 줄 그저 어렴풋이 짐작했다.
평생을 찾아 헤맨 스승을 겨우 만났는데 늘 몇 번이나 더 뵐 수 있을지 마음이 졸여진다. 그런데 4월 초에 일정을 우연히 보니 닷새 동안에만 독일의 4도시에서 강연이 있으셨다. 낭독과 강연을 오페라나 연극을 능가할 정도로 준비하시는 분인 줄 아는 데다가 그 4도시가 각각 멀어서 운전을 2000km라는 하셔야 하는 그런 거리였다. 행사가 4월 초뿐이겠는가. 어쩌나 말릴 수 없는 일인 줄 안다. 당신의 시를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이런저런 호의를 가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시기 때문인 줄 알기 때문이다. 전날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었건만 선생님은 이튿날 아침에 내가 묵은 호텔로 오셔서 나 모르게 호텔비를 다 계산해 놓으시고 볼일을 보시고는 다시 작별 인사를 하러 들으셨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인사가 이제는 말을 하는 순간에조차 그 기약 없음에 쓸쓸해지는 것이 되고 말았다. 며칠 전 물고기를 받아온 예루살렘에서 똑같은 인사를 들으면서 마음 저린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에는 좋은 화가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는 좋은 시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구순이 되었건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인이고 곱게 늙으신 그 노부부를 한 번만 더 뵙겠다는 것이 그곳에 간 큰 목적이었는데 그분들은 못 뵙고 왔다. 이제는 뵐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보내드린 그분을 다룬 한 챕터가 있는 내 연구서와 내 시집을 보고 아직 정신이 있으실 때 몹시도 기뻐하셨다니 그걸로 위로를 삼는 수밖에 없었다. 예루살렘의 화가 친구 이본느는 또 다르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열정 그 자체인 사람인데 5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여 70세까지 전시회를 20번 넘게 열었다. 내가 갔을 때도 전시회 준비를 앞두고 있어 그 사이 새로 제작된 작품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작품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짐작하기 때문이다. 직접 아우슈비츠를 겪지는 않았어도 그 생존자를 부모로 하고 자라난 그 다음 세대 역시 드리워진 그늘이 짙고 맺힌 한도 많을 것이다. 얼마나 한이 많으면 저렇게 미친 듯 작업을 할까. 지난번 보고 두어 해는 좋게 지났으니 그 사이에도 또 몇 차례는 전시회를 했을 텐데 이번 전시회가 몇 번째냐고 묻지 못했다. 다만 더욱 깊어지고 더욱 절절해진 작품을 애이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본느는 두어 달 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도 병원에 하루밖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림 그려야 해서. 요즘도 혼자서 운전을 해서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온다고 했다. 내가 이본느네 집에 갔었던 그날도 치료를 받고 왔다고 했다. 러시아워에 운전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만 했다. 그림 그리는데 힘이 빠져서 라고 말끝을 조금 흐리기는 했다. 나를 위해서 저녁 밥상을 여전히 예전처럼 지극정성으로 차려놓았다. 그토록 아픈 이가 저녁 밥상이 지극정성으로 차려주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놀라웠고 아뜰리에에서 전시 준비를 기다리는 작품들의 높이와 깊이는 더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그저 짐작했다. 그 모든 변함없는 일상이 이 놀랍게 열정적인 친구가 상황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본느도 헤어질 때 다음에 만날 때까지 라고 말했다. 다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는 그 다음을 우리는 묵묵한 일상의 삶으로 떠밀어 간다.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공백 또한 그렇게 메워갈 것이다. 어째 내 주변 사람들이 죄다 그렇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러셨고 얼마 전에 세상 뜬 친구도 그랬다. 좀 아프다 괴롭다 하며 울기도 하며 험한 모습을 보여 정을 좀 떼고 갈 일이지. 끝까지 꼿꼿한 그들의 긴장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다. 바이마르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엽서를 썼다. 억장이 무너져 길게 못 쓰고 그저 몇 마디를 썼다. 삶에 대한 너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고. 네, 지금까지 꼿꼿하신 내 시의 선생님 읽어드렸습니다. 준성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참 멋진 분들을 옆에 많이 두셨죠. 몸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 내 삶의 일상에 열정을 갖고 꼿꼿하게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되게 많이 축축 처지잖아요. 뭔가 막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바로 의기소침해지고
하려던 것들이 이제 흐트러질 때도 있는데, 이 전영애 작가님이 만났던 꼿꼿한 시의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삶의 열정을 더 불태웠다는 거죠. 정이라도 좀 떨어지게 힘든 척도 하고 실컷 우울해도 하고 때도 좀 썼으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덜 슬플 텐데, 너무나도 다들 끝까지 삶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업에 열정을 가지고 꿋꿋하게 견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우면서도 또 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그러하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네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맘 같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놓치지 않고 더 꿋꿋하게 해내자라는 마음이요. 그런 부드러운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글의 힘이 대단하죠. 이어서 존댓말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존댓말의 힘. 지난해의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서로 많이 다른 삶을 걸어온 세 사람이 체코와 오스트리아 접경 얼음의 캄캄한 언덕에 어정쩡 앉아 있었다. 그중 하나가 두 사람을 끌고 마냥 차를 달려 그 외진 산 중의 언덕까지 간 것이었다. 그는 먼 길을 온 둘에게 자기가 사는 자그마한 그러나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세세히 구경시켜주고 그걸로 성이 차질 않아서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날 중으로 또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두 사람을 끌고 거기까지 간 목적은 그 언덕에서 바라다 보이는 알프스 연봉의 장관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어둠이 내렸고 내린 어둠은 너무도 짙어서 그 아름다운 장관은 짐작조차 안 되었다.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인데 그곳에 닿을 때쯤이면 어둠이 내릴 시각이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었고, 그럼에도 마지막 밝음이 귀한 자기 손님들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머물 것을 바라면서 달려간 것이었다. 민망해하는 그분께 알프스 연봉을 바라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그 보지 못했던 캄캄한 어둠 속의 알프스의 모습이 이런저런 기회에 내가 이미 봤던 알프스의 경치들보다 훨씬 더 깊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 성의가 고마웠기 때문이러라. 그분 김창수 선생은 사실 나는 잘 모르는 분이고 내 동생과 가끔씩 연락이 있는 분이다. 도나우 강변의 파사우에 작은 한옥 정자를 지을 때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들 들이라고 그곳에서는 여간 귀하지 않은 한국 소주를 싸들고 찾아오셨다. 또 그 몇 해 전 여든이 훨씬 넘은 내 아버지가 프라하에 가셨을 때도 극진한 대접을 하셨다. 작년 여름에 또 파사우에 갈 일이 있었고 동생도 거기로 왔는데 마침 하루가 비었다. 그 귀한 하루에 무얼 할까 하다가 마침 차편도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한번 찾아뵙기로 했다. 그분은 올해 프라하에 사시다가 근년에 크루마우에 옮겨 사시고 있었다. 내가 크루마우에 가보고 싶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표현주의 작가 에곤 슐레 때문이었다. 슐레는 독특한 누드화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그린 오밀조밀하기 이를 데 없는 물가 마을의 풍경은 너무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모습이다. 강물에 동그랗게 휘감긴 그림 속의 마을이 크루마우인 줄 알기에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도 없었거니와 작은 곳이라 차 없이는 교통편이 복잡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크루마우에 계신 그분께 미리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다. 연락드리면 그분이 만사를 제치고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고 또 갖가지 준비를 하실 테니 작패가 너무 클 것 같고 우리로서는 낼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전화나 한번 드려보자 하고 갔다. 가서 전화를 드려보았더니 마침 프라하에 가 계시다면서 몹시 애석해 하셨다. 우리끼리 작은 도시를 구경하고 작은 광장에 면한 석당의 노천 테이블에 앉아 밥을 좀 먹고 있는데 세상에 그분이 어느새 거기에 나타나셨다. 전화 받고 나서 프라하에서 곧바로 달려오신 것이다. 어느새 음식값을 계산하시고는 함께 성에 올라 성을 보고 내려다 보이는 오밀조밀한 시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성 안의 콘서트홀도 가리켜 보여주셨다. 김 선생님은 그곳에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또 프라하에서도 오케스트라를 이끄시는 큰 음악인이다. 그런데 음악인이 어디선들 치부를 하겠는가? 생활수단으로 프라하에서 한국인 민박집을 운영하셨다. 동생이 프라하에 갔을 때 그 댁에서 묵었다. 동생에게나 다른 여행객들에게나 그분은 민박집 주인 아저씨였다. 여행객들이 민박집 주인에게 할 말이야 뻔하다. 방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 어떻게 가요? 아저씨 화장실 어디 있어요? 밥 언제 먹어요? 정도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 동생은 달랐을 것이다. 참 정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찍 집을 나와 제멋대로 살다 보니 또 허겁지겁 살다 보니 모든 게 제멋대로이지만 동생은 나와 달리 선비 집안의 범절이 몸에 배인 사람이다. 그 민박집에 있는 며칠 동안 동생은 밥만 먹고 잠만 잔 것이 아니라 민박집 주인을 친구로 얻었다. 내가 짐작하건대 주인으로서 때로는 무례할 수도 있는 수많은 여행객들을 대하다가 내 동생같이 정중함에 몸에 배인 사람을 만난 것이 각별했을 것이다. 그때 동생은 내 시집을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프라하에 있었다.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내가 쓰고 동생이 사진을 찍은 책이 독일에서 나온 것이 너무 좋으셔서 그 80이 넘은 노인이 작은 배낭을 하나 지고 프라하로 가셨다. 그 사진 찍은 곳들을 보고 싶으시다고. 그때도 김 선생님 댁에 머물렀는데 정말이지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다.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그분이 평생의 은인 같기만 하다. 작은 감사의 표시로 식사나 한번 대접하려 했는데 또 대접만 잔뜩 받고 돌아왔다. 나중에 그저 보지 못한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전화만 한 번 드렸다. 정중한 동생의 덕을 나까지 계속 보고 있는 덕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만나고 갖가지 이유로 만나지만 몸에 배인 정중함, 존댓말이 남기는 인상은 깊고 그렇게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이렇듯 유독 각별한 것 같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말을 배울 때 나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존댓말을 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로까지 나의 키를 낮춰서 말이다. 아이들이 내게 무척이나 귀했던 것도 한 이유이겠지만 아이들 말은 어차피 아이들과 어울리면 배울 테니 존댓말을 배우는 편이 실리가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득이 많았다. 어른도 온통 반말을 쓰는 세상에서 가까스로 말을 하는 아이가 깍듯한 존댓말을 하는 깊은 인상을 주게 마련이라 누구든 아이 말을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게다가 아이는 전통 어휘들이 익숙해져 버려서 책을 읽게 되었을 때는 옛날 책까지 잘 읽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홍명희의 임꺽정에 빠져 있었다. 9권이나 되는 어른에게도 버거운 그 책을 어찌나 여러 번 읽었는지 웃지 못할 일도 많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어떤 가게 주인이 작은 아이, 딸아이는 유난히 키가 작았다. 에게 너 몇 살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온갖 얌전을 다 떨며
춘추 방년 9세여요 하는 것이었다. 제 딴에는 정중함을 다해서 대답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뒤집어졌다. 10년, 20년이 지나고도 그 상가에 가면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춘추 방년 9세 잘 있어요? 훗날 아이가 가진 고전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의식, 올고듬 같은 것도 그런 전통 문학까지 포괄하는 독서에 크게 힘이 든 것이었다. 사회를 헤쳐가는데도 그 독서와 존댓말에 담긴 사람들에 대한 성의가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남의 나라에 많이 와 있는 내가 때로는 과분한 대접을 받는 이유도 돌아보니 정중한 말에 힘이 아닌가 싶다. 독일어에 우리 같은 존댓말 어미야 없지만 정중한 말이 없는 언어가 어디 있겠는가. 남의 형편을 우선 살피고 하는 말이 많고 일단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쓰는 어휘는 가만히 돌아보니 감사합니다이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 내가 배운 것 같다. 네, 여기까지요. 인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저의 최애 책이자 저에게 따뜻한 밀크티 같은 책인 인생을 배우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참 좋은 말이었는데요. 뭐였냐면 지금 읽어드린 이야기는 존댓말의 힘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은 사람들은 어차피 만나고 갖가지 이유로 만나지만 몸에 배인 정중함, 존댓말이 남기는 인상은 깊고 그렇게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이렇듯 유독 각별한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타이방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쵸. 이왕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말한다는 것, 그게 결코 형식적이거나 이제 딱딱한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귀하게 상대방을 대접하는 건데 우리는 되게 오그라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이 정중한 말투가 오히려 나를 더 어디서든 대접받게 만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타지에 많이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늘 과분한 대접을 받아왔더라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언어의 태도의 힘을 되게 많이 느껴요. 직업상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의 어떤 말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또 그렇게 정중하게 또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그들을 존중하는 말투로 대하면 확실히 오히려 더 열심히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일에 더 책임감을 느껴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 중에서 오히려 저보다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막내 분들한테 오히려 더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최선을 다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뭐 비단 업무상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존댓말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어차피 거친 언어나 아이들만의 언어는 이제 학교나 또래 집단에서 배울 것이니 좀 더 정중한 언어를 가르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존댓말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서든 대접을 받고 또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아이로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이나 이런 책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감이 없이 쉽게 잘 익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존댓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에피소드를 읽어드렸었어요. 이 책의 파트 중에서 마지막 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파트예요. 너무 예쁘죠, 말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아까 제가 그 읽어드린 에피소드의 마지막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삶에 대한 사랑이, 삶에 대한 너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말했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진짜 그게 말이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열정과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또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참 좋네요, 이 말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그 마지막 파트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왜 책을 읽어야 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43페이지입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하지요? 우연히 이삿짐에서 딸이 어렸을 적에 서툰 글씨로 써준 편지가 한 장 나왔다. 이제는 빛바랜 그 어린이다운 편지에 퀴즈가 덧붙여져 있었다. 펼쳐진 책 그림을 3개 그려놓고 그림마다 글을 달아놓았다. 책만 읽고 책을 번역하고 그것도 모자라 책을 쓰는 사람은 편지지 맨 아래에는 네모칸 안에 한 글자씩 뒤집어 써놓은 답도 있었다. 어머니. 그 어린아이의 눈에도 선명할 만큼 평생 책을 읽고 쓰고 살아왔다. 그러느라 버려야 했던 것도 참 많고,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하고 살고 싶어서 때로는 죽을 듯 무리하며 살아왔다. 왜 다른 길은 가지 않았을까? 진리를 추구하는 다른 길도 많았을 텐데. 이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왜 책을 읽어야 하지요?
눈이 반짝이는 어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대답이 안 되어 잠깐 망설였다. 다시 생각해 본다. 왜 책을 읽어야 할까? 정보와 지식이라면 세상에 널려 있는데 왜 굳이 책을 읽어야 할까? 왜 나는 평생 책을 읽고 쓰고 살아왔을까? 나는 어쩌다 흙을 일구는 대신 글을 읽고 쓰고 글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 되었을까? 얼마 전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진료를 받고 나오다 낯익은 이름의 교수 명패가 붙은 방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 분야에서 최고 중 한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분 진료실 앞을 지나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분은 고교 시절, 그러니까 47년 전에 함께 책을 읽던 도끼 선배였다. 너무도 반가워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기다리는 환자들 틈에 끼어 앉았다가 환자들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 반가운 사연은 쪽지에다 써서 내밀며 절만 꾸벅하고 다시 방을 나왔다. 밤에 보니 남겨둔 전화번호에 기나긴 글이 와 있다. 그분도 반가웠다는 인사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선배 말고도 그때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모두 자기 분야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을 바람결에 알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책을 읽었던 10댓 명 중 작가가 된 사람은 한 명뿐이지만 모두 다 분야를 넘어서 알려질 만큼 활약이 큰 세상의 일꾼이다. 나는 그때 다들 참 많이 책을 읽고 글도 잘 쓰기에 나중에 모두 문인이 될 줄 알았다. 돌아보니 책을 읽는 시간은 무엇보다 생각하고 탐구하는 시간이다. 어린 날, 젊은 날, 그토록 진지하게 많이 생각하였으니 자기가 갈 길도 신중히 찾았을 것이다. 찾은 길은 또 성심껏 갔을 것이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가니 누구든 자기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책은 장사 속으로 쓴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누군가가 대단히 집중해서 때로는 평생의 경험을 농축시켜 쓴 것이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불쑥 던지는 한마디, 잠깐 나누는 대화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한다. 하물며 심혈을 기울인 책에서 받는 것이야 많을 수밖에 없다. 책에서 나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며 읽는다. 공감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낯설어하며 물리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세상에는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며
조금 사고가 열리기도 한다. 그렇게 열리는, 어쩌면 열려야 하는 사고의 지평은 무한하다. 그리고 그 열린 지평이 다 나의 세계이다. 세계가, 우주가 내 것일 수 있는데 내가 오래 해온 좁은 사고를 그 틀 안에 굳이 옹색하게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넓혀지는 사고의 지평이 진정한 내 영토 아니겠는가? 온 세계로 관광을 다녀도, 설령 넓은 땅을 사들여도 제 생각에만 갇혀 있다면 자기 세계는 그만큼 뿐이다. 책에서는 하나의 세계를 만난다. 낯선 전문 분야일 수도 있고 문학이 구성하는 허구의 세계일 수도 있다. 그 세계가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은 대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능력을 키워준다. 무슨 일이든 자기 앞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포착 능력이 불필요한 전문 분야는 없다. 책은 그래서 읽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눈 반짝이던 사람에게는 여전히 대답이 안 될 것 같다. 물음 자체가 책을 읽으며 스스로 찾는 답만이 힘을 갖는 그런 물음인 것 같다. 그만큼 중요한 물음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왜 책을 읽어야 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하트도 고마워요. 우리 현이, 때로는 들은 한마디 말은 힘이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한마디의 말로도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고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틀어서 쓴 책은 얼마나 더 그 세계가 확장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 책을 왜 읽냐라는 그런 물음에 대답하는 게 단편적으로 딱 쉽게 나오는 대답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마다의 이유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접하는 것들도 되게 크게 마음을 넓혀주고 내 머릿속 세상을 이렇게 트여주는 경험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한 분야의 책을 막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읽다 보면 또 그 안에서의 되게 큰
깨달음을 얻게도 되고요. 그쵸, 우리 현이님. 세상 살아가다 보니 착한 사람도 많은데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더 사람만 보고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지냈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닉변은 한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이용해먹으려는 사람 조심해야죠. 그래서 더 판단하는 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경험이 필요하고 정말 간접적으로라도 다양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닉변 안한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야기와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인생을 배우곤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들이 다 모두 우리의 이야기가 또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믿고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더 내 삶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비록 썩 마음에 들기만 한 1년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사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김 팀장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칭찬. 저는 김 팀장님의 이 항상 긍정적이면서 솔직한 피드백들이 너무 좋아요. 닉변 안한다님 좋아요 하트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많이 풍성해지고 따스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밀크티 같이 따뜻한 책을 통해서도 괜찮고 제 방송이 조금이나마 그렇게 되는데 힘이 된다면 또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일상의 순간에서 나를 돌아보다가 문득 그렇게 느끼셨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2019년이 다가오네요.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불안하면서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제가 했던 방송은 꼭 자기 전에나 혼자 산책하시면서 다시 듣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 따뜻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머릿속이나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분이님 좋아요 하트 고마워요. 김 팀장님 말을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들을 때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또 이 책만큼 또 좋아하는 책이 말의 서랍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많이 배웠고 또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도 이 말이라는 것의 힘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의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방송의 언어도 더 따스해지고 더 풍성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아, 네, 팀장님 자기 전에 항상 자면서 들어주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저도 제 방송 잘 때 잘 듣거든요. 잠도 잘 오고 뭔가 마음도 차분해지고. 저희 강아지도 제 방송 들으면서 잘 자요. 아, 그래도 오늘 제가 방송을 되게 오래 했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힐링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또 더 나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좀 더 이렇게 고음질로 ASMR 음질로 녹음한 버전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몇 개밖에 안 올리긴 했는데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으실 때는 음질이 그게 훨씬 좋거든요. 유튜브로 들으시면. 주소는 유튜브에서 더 나은 삶 연구소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나은 책방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혹시 모르니까 링크도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진짜 저 더 힘내서 좋은 방송 많이 할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새해 우리 더 건강해요. 구독 감사해요. 아마 김 팀장님이 제 70번째 구독자이실 것 같은데요.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되게 방송에서 만나는 분들 너무 진짜 뜻깊은 인연 같아요. 진짜. 우리 자주 봐요. 우리 현이도 연말 잘 보내요. 여러분 연말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또 만나요. 제가 아마 월요일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올리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가서 아마 12시에는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방송은 12시 조금 전에 녹음 방송으로 업로드 할게요. 그리고 화수목금은 이제 라이브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자요. 팀장님도 잘 자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가네요. 이번 주는 특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한 주 중에 평일에 이게 휴일이 껴있으면 특히 더 한 주가 빨리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주말 지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또 주말이네 하는 느낌? 그래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랄까 한 주의 끝이 빨리 오는 건 좋은데 한 달의 끝도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가도 약간 무섭고 이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래 이렇게 또 내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겠지 라는 생각에 조금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시기도 시기인지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참에 마침 또 저희 방송에 나은 책방의 팬이신 찐이님이 내년도 트렌드 관련된 책도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매년 어차피 이제 트렌드 관련 공부를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트렌드 관련된 책을 가지고 오게 됐답니다. 오늘은 두 권의 트렌드 관련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이라는 경제 트렌드 관련된 책이고요. 하나는 트렌드 하면 가장 유명한 책이자 대표 서적이죠. 트렌드 코리아 2019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비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내년도 트렌드와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19년의 경제 전망에 관련해서 가볍게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셨을 때 이게 뭐야 뭔 소리야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너무 깊지 않게 가볍게 이제 한 번에 쓱 흐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다가 뭐 관심 가는 내용이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거나 트렌드 관련된 책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선 앞타임에는 이제 경제 전망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마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아무래도 새해에 맞아서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또 준비할 때 어떤 경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그 결정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게 단순히 뭐 되게 뭐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뭐 새로운 거를 뭐 추구해야만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더 이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2019년 경제 전망에 관한 책은요. 굉장히 이제 얕고 넓게 훑은 책이에요. 세계 경제랑 그리고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중대한 흐름과 어떤 최신 트렌드를 19가지의 이제 팩트로 묶어서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뒤흔들 결정적인 이슈들 정도로만 이렇게 압축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도서관에서 예약했다가 빌려서 이제 쭉 읽었는데 그래도 조금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좋은 건 관련된 통계 자료나 도표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글을 내가 용어를 잘 몰라도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 위주로 통계 자료 위주로만 봐도 이렇게 큰 흐름들이 이게 이렇다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서 실제로 책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김광석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과 기업 경영, 뭐 경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경제 전망이나 이제 주요 경제 이슈 등을 계속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에서도 경제학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오마이스쿨 이제 정부 이제 교육 사이트에서도 최진기나 뭐 조승현